어느 무더운 여름날 머슴사는 칠보기가 냇가를 거닐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냇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여인이 서서 허리를 굽히고 빨래를 헹구는데 날가해진 속옷 사이로 여인의 엉덩이와 소중한 부분이 완전히 노출되어 보였다. 이를 본 칠보기는 갑자기 아랫도리가 빳빳해지면서 이상야릇한 감정이 치솟았다. 그래서 여인의 뒤에 서서 재빨리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소중이를 꺼내 살짝 여인의 그곳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는 금방 빼서 얼른 달아나려다 그만 돌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이에 깜짝 놀란 여인이 돌아서서 빨래 방망이를 들고 소리쳤다. 야 이놈아, 왜 나한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며 소리치자 칠보기가 말했다. 이보시오, 난 아무 짓도 안 했소. 내 길을 가다 실수로 잠깐 넘어져 손가락이 당신 엉덩이에 살짝 닿은 것뿐이오. 그거 참 미안하게 됐소이다. 칠보기는 여인에게 이렇게 변명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여인은 눈을 부릅뜨면서 다시 외쳤다. 이놈아, 거짓말하지 마라. 내 손가락이 닿은 정도라면 어찌 이렇게도 내 소중의 언저리가 오래도록 뜨끈하고 이상야릇한 느낌이 든단 말이냐? 귀신은 속여도 나는 못 속여. 아니, 내 손가락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시오. 칠보기의 계속된 변명에 여인이 다시 소리치며 외쳤다. 이놈아, 내 말이 사실이면 어디 다시 한번 손가락을 넣어 보거라. 옛날 어떤 선비가 아름다운 첩을 두고 있었다. 하루는 첩이 고향을 잠시 다녀오겠다고 청하니 선비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남녀간의 음사를 모르는 순진한 녀석을 보내려 하였다. 그리하여 가장 어린 종인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것은 옥수수를 넣어둔 창고 문이 아니옵니까? 엉큼한 칠보기는 일부러 어리석게 대답하였다.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선비는 종의 말에 크게 기뻐하면서 첩의 호위를 하게 하였다. 그렇게 집을 떠난 첩과 종이 어느 냇가에 당도하였을 때 첩은 종에게 말 한 장을 풀게 하고 잠깐 쉬게 하였다. 칠보가 여기서 좀 쉬다 가자꾸나. 네 작은 마님. 쉬는 동안에 칠보기는 개울에서 미역을 감는데 첩이 칠보기의 물건을 보니 생각보다 크고 좋게 보여 희롱에 가로되 칠보가 너의 양다리 사이에 고기로 된 막대기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대체 무엇이냐? 하고 물으니 날 때부터 작은 혹부리 같은 것이 있더니 점점 도달하면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만큼 커졌습니다요. 하고 대답하자 첩이 말하길 나도 날 때부터 양다리 사이에 작은 구멍이 있더니 점점 커져서 지금은 깊은 구멍이 되었으니 너의 그 뾰족한 막대기를 나의 움푹 패인 곳에 넣으면 짝이 딱 맞을 것 같구나. 하고 수작을 부려 드디어 두 사람이 즐거운 일을 하게 되었다. 한편 선비는 어리석은 종에게 첩의 호위를 맡겼으나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가만히 뒤를 밟다가 언덕 위에 이르러 두 사람이 하는 짓을 보니 남녀간에 그 일을 하는 것 같이 보였다. 이에 분노가 치밀어 언덕을 내려와 가로되 야, 이것들아, 방금 무슨 일을 하였느냐? 내 언덕 위에서 다 보았느니라. 하고 소리치니 종이 주머니 속에서 바늘과 노끈을 꺼내 무엇을 꿰매려는 신용을 하는 것이었다. 야, 이놈아, 지금 무엇을 하느냐? 하고 물으니 종이 울먹이며 말하길 작은 마님께서 저 깊은 개울을 건너시다가 혹시나 물에 빠지실까 하여 소인이 작은 마님의 몸에 한 곳이라도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껏 받들어 모시고자 하나. 배꼽 아래 두어치 되는 곳에 한 치 정도 되는 구멍이 있어서 그 깊이를 가히 측량할 수 없어 혹시 풍독이라도 입게 되면 어쩌나 하고 겁이 나서 지금 곧 그것을 꿰매려고 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니 선비는 종의 어리석음에 크게 기뻐하며 너의 마음은 참 진실하구나. 그러나 그것은 본래 붙어 있는 구멍이니 삼각 꿰매지 말거라. 네 주인어른 알겠습니다요.
그때 선비가 의아해하며 다시 묻는데 그런데 이놈아, 너는 왜 아까부터 거시기를 꺼내놓고 꿰매려는 것이냐?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촌사람이 아내를 맞이해 새 신랑이 되었는데 이웃의 해악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신랑을 속여 말하기를 내가 장가간 후에 너의 처가에서 내가 고자라는 소문이 났으니 어찌 억울스럽지 않는가? 후일에 장인이 한번 보자고 하면 곧 그것을 꺼내 세워가지고 보여서 그 의심을 풀어야 하네. 그러자 신랑이 말하길 그게 뭐 그렇게 어렵겠소? 그 이웃 사람이 이번에는 장인을 만나 말했다. 영감님 사위는 퉁소를 잘 보는 사람인데 사람들이 듣자고 하면 꼭 들려줄 터이니 후일에 한번 청하여 반드시 한번 보자 라고만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장인은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 재주가 있다며 몹시 기뻐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장인이 이웃 사람 몇몇과 점심을 같이 한 후에 말했다. 내 사위가 퉁소를 잘 부는데 오늘 한번 처음으로 다 같이 들어봅시다. 하여 장인이 사위를 불러 손님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위에게 말했다. 자, 한번 보자. 그러자 사위가 그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하고는 바지를 벗고 물건을 꺼내서는 사람들에게 크게 보여주었다. 내 비록 크기는 좀 작지만 고자는 아니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이를 보고 크게 놀랐고 장인은 무안해하여 말하길 아이고, 무색하고 무색하다. 하니 사위가 말하기를 아니 붉으면서 검은 빛깔이 있는데 어찌 무색하다 하십니까? 이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말하길 그런데 내 거보다 조금 작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나이든 중이 농부의 아내와 눈이 맞아서 수시로 농부가 없는 틈에 찾아와서는 재미를 보곤 하였다. 어느 날도 둘이서 이불 속에서 열기를 뿜고 있었는데 부인, 오늘도 정말 끝내주는구려. 그때 뜻밖에도 밖에서 농부가 들어와서 문을 꽝꽝 두드렸다. 여보, 문 열어. 대체 왜 문을 잠갔어? 뭐 하고 있는 거야? 중은 눈앞이 캄캄하여 허둥지둥 옷을 찾는데 너무 급한 나머지 한쪽 버섯만 신고 뒷문으로 도망갔다. 부인은 눈을 비비면서 문을 열어주었다. 미안해요. 깜빡 잠이 들어서 그만. 뭐야, 벌써부터 잤단 말이오? 어떤 놈이랑 놀아난 것 같은데 사내 놈을 끌어들인 것 아니야? 아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갑자기 감기가 들었는지 피곤해서 견딜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일찍 들어누웠어요. 잘 때 자더라도 밥은 먹고 자야지. 어서 저녁이나 차려오시구려. 그런데 그때 무엇인가 농부의 발에 걸리는 것이 있어 당겨보니 낯선 버섯 한 짝이었다. 아니 이게 뭐야? 못 보던 버선인데 크기를 보니 딱 사내 놈 것인데.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아내를 족치기에는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농부는 어찌할 수 없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이든 중이 농부의 집을 찾아왔다. 어서 오십시오. 스님, 무슨 볼일이라도 계십니까? 네, 그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왔다네. 그것이라니요? 뭐 말입니까? 시침이 떼지 말게나. 부처님의 버섯 말이야. 자네 처가 아기를 원하기에 영어 믿는 그것을 빌려준 것인데 여러 날이 지났으니까 이젠 틀림없이 아이가 들어섰을 게야. 어서 빨리 돌려주시게나. 이에 농부가 놀라며 말하길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버선이 너무 꼬질꼬질하고 냄새가 심해 태워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부처님 버선을 태워버리다니 이를 어쩐단 말인가? 이에 고민하던 농부가 말하길 그렇다면 스님, 아이가 태어나면 스님께 맡길 터이니 스님이 잘 키워주십시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선비의 집에 종이 있었는데
그 종의 아내가 자색이 매우 곱고 예뻤다. 그리하여 선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몰래 이 종의 아내 방에 들어가 열정을 불태웠다. 선비가 매우 조심을 한다고 했지만 그만 10여 세 된 조카에게 그 일을 들키고 말았다. 하루는 조카가 선비에게 묻기를 삼촌은 여자에 대한 생욕과 음식을 먹는 식욕 중에서 어느 것이 중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무얼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냐? 아이고 삼촌, 저도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그러니 제 물음에 어서 대답이나 해보세요. 뭐 색욕과 식욕이라고? 그야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사니까 식욕이 더 중요하다고 하겠지. 그렇지 않으냐? 그러자 조카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삼촌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제가 삼촌이 하는 일을 살펴보니 분명 그렇지가 않았어요. 삼촌은 집에서 일하는 종은 더럽다 하면서도 그의 아내 여종은 사랑하고 좋아해 데리고 자면서 그 몸을 껴안아 입을 맞추고 하지 않아요? 아마도 삼촌은 그 여종의 남편이 남긴 밥을 먹으라고 한다면 더러운 종이 남긴 밥이라고 하며 절대로 먹지 않겠지요? 종의 아내는 껴안고 좋아하면서 종이 남긴 밥은 더러워하니 분명히 식욕보다는 색욕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틀림없지요. 아니, 너 어린 것이 몰래 이 삼촌이 하는 일을 모두 살펴보았구나. 내가 그런 것을 어찌 다 아냐? 이 못된 녀석아. 삼촌, 저도 남녀의 잠자리 정도는 벌써 다 알지요. 이에 선비는 하는 수 없이 그래, 알았다 이놈아. 내 이제부터 다시는 종의 아내를 건드리지 않으마. 이에 조카가 웃으며 다시 말하길. 삼촌, 제 말은 그것이 아니라 30냥만 주시면 그냥 모른 채 해드린다는 거지요.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 남씨는 돈을 많이 벌어 1만금의 부자가 되었는데 그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기한이 되면 무서운 종을 보내 철저히 독촉해 받아오도록 했다. 하루는 새벽에 남씨의 종이 돈 1000냥 받을 집으로 가니 그 집 부부는 아직 잠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그래서 종은 문 밖에 서서 한참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부부는 언제 잠을 깼는지 어느새 서로 사랑을 시작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남자가 한창 열을 올려 행사를 하는데 부인이 어리광을 부리듯 말하기를. 여보, 우리 일할 때 너무 좋지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몸이 둥둥 떠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부인의 말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도 좋소? 그렇다면 다행이요. 나는 오늘 큰 걱정이 있어. 별로 좋은 줄을 모르겠소. 여보, 평소에는 그렇게 좋아하시더니 오늘은 이상하네요. 왜 좋지 않다고 하나요? 이에 남편은 힘없는 목소리로 오늘이 남씨 영감 집에서 천냥 빚을 받으러 오는 날인데 아직 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그 무서운 종에게 시달릴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걱정이 되어서 하나도 좋은 줄 모르겠소. 이 소리를 들은 종은 그만 빚독촉을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주인에게 그 부부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아뢰기를. 나으리, 소인 비록 종놈이지만 그런 정황에서 아무리 인정사정 모르는 막된 놈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들어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빚 독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와 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종의 이야기를 들은 남씨는 무릎을 치며 한탄한 후에 한참 동안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가 말하기를. 대저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것은 인간 최고의 기쁨이거늘 내 어찌 돈 때문에 여인들의 그 즐거워하는 행복을 빼앗을 수 있겠는가? 여인들이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 했는데 내 그동안 여인들의 원망을 많이 샀도다. 여봐라, 이제 가서 모두에게 이르기를 잠자리를 할 때마다 50냥씩 빚을 없애줄 테니 마음껏 즐기라고 알리거라. 그리고 한 달 후 빚진 마을 사내들이 몰려왔는데 나으리,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마누라 때문에 제 명에 못 살 것 같습니다요. 나으리, 제발 그냥 빚 갚게 해주십시오.
옛날 어떤 부부가 한낮에 심심하기 그지없어 문득 그 생각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곁에 67살 되는 아들과 딸이 붙어 있어 어쩔 수 없었다. 이에 마음이 다급해진 아버지는 아이들을 바깥으로 내보낼 작정으로 너희들은 이 대바구니를 가지고 앞개울로 가서 작은 물고기를 잡아오너라. 저녁에 끓여 먹도록 하자. 하니 아이들이 바구니를 가지고 나오다가 서로 말하기를 부모님이 우리에게 바구니를 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라 하시는 것은 아무래도 우리를 속이고 맛있는 것을 잡수려고 하는 것일지 몰라. 그러니 우리 밖에서 엿보아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하고 손가락에 침을 발라 문에 구멍을 뚫고 방 안을 엿보았다. 방 안에서는 부부가 그 일을 치르느라 한참 삼매경에 빠져 있었다. 이때 남편이 아내에게 묻기를 이 맛이 어떻소? 하니 아내가 꼭 땅속으로 내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당신은 어떤가요? 하고 물으니 남편이 나는 정말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 같소. 그렇게 한참 만에 부부는 일을 마치고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었다. 그때 마침 아이들이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바구니에 물고기는 없고 참새 한 마리와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다. 이에 아버지가 묻기를 아니, 왜 고기를 잡지 않고 이상한 것들을 잡아서 왔느냐? 하고 묻자 아이들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하늘로 올라가고 어머니는 땅속으로 들어간다니 이거라도 드시라고 잡아왔어요. 옛날 어떤 마을에 어려서부터 친한 두 처녀가 있었다. 우리가 만약 시집가면 먼저 시집간 사람이 첫날 밤에 그 재미를 꼭 알려줘야 한다. 알았지? 그렇게 두 처녀는 서로 약속을 했다. 그러던 중 한 처녀가 먼저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 후 시집가지 않은 처녀가 첫날 밤에 재미를 물었다. 야, 이 기집애야. 순진한 척 하더니 너가 먼저 시집을 가버리네. 그래, 첫날 밤은 어땠어? 이에 친구가 답하는데 아, 글쎄 신랑이 그 무슨 방망이 비슷한 생고기를 나의 그 구멍에 넣더니 막 들락날락 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고 뼈마디가 녹아 흐물흐물해지는 것 같았어. 도대체 그 맛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하고 일러주었다. 이에 시집가지 않은 친구가 다시 물었다. 그럼 그 맛이 저 건너 최서방 댁에 제사에 쓰던 복숭아의 맛과 비교해보면 어때? 그러자 시집간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 복숭아의 맛은 달기는 달되 눈을 뜨고 먹는 것이지만 첫날 밤에 그 맛이란 두 눈이 감겨온 눈을 뜨고 맛을 보려고 해도 도무지 눈을 뜰 수가 없으니 비교가 안 돼. 너도 시집 가보면 알 거야. 얼마 후 친구도 시집을 가게 되어 첫날 밤을 치르는데 복숭아는커녕 맹물보다도 못한데. 색시, 아까 도대체 뭘 한 거야? 그런데 색시, 나 배고파. 찌찌 줘, 찌찌. 옛날 한 노파가 나이가 많아 노쇠하여 죽을 날이 다가오자 딸들을 불러 모은 후 유언을 했다. 내가 죽어 저승에 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줄 테니 각각 소원을 말해보거라. 이에 큰딸이 먼저 말하는데 엄마, 남자에게는 전혀 쓸모없는 것이 하나 달려 있으니 그것은 바로 방울주머니예요. 그 방울주머니를 없애고 대신 그 힘을 가운데 연장에 더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니 노파가 그렇지 않다고 하며 이거사, 무슨 소리냐? 그렇지 않다. 저울대에도 추가 있어야 균형이 잡히는 법. 방울주머니는 저울의 추와 같은 구실을 하니 그것을 없애면 연장이 균형을 잃어 비틀거리니 그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이어 둘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남자의 연장이 힘이 빠져 축 늘어지지 않고 항상 빳빳하게 힘이 있게 해주면 좋겠어요.
이 말도 노파는 역시 거절하면서 얘야, 그러면 안 된단다. 활도 늘 팽팽하게 메어두면 팔의 힘이 약해져서 못 쓰게 되는 것처럼 그것도 늘 빳빳하면 힘이 약해진단다. 그러니 내 소원도 들어줄 수가 없구나. 다음으로 셋째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나는 남자의 양 엉덩이에 손잡이처럼 뿔이 붙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흥이 오를 때 그 뿔을 잡아당기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 말에 노파가 열을 올리며 말하길 그래, 그거 참 좋겠구나. 내 아비 엉덩이에 그런 뿔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흥분한 노파는 이를 악물고 손잡이를 당기는 신용을 해보이며 내 그 소원은 꼭 이루어지도록 해주마. 끝으로 막내딸이 말하는데 엄마, 나는 남자의 엉덩이에 꼬리가 달려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위아래 어디든 한 번에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다시 흥분한 노파는 그만 곧 쓰러져 운명하고 말았다. 옛날 중부 지방에 사는 한 젊은이가 경상도 지방으로 장가를 가게 되었다. 첫날 밤에 장모가 술상을 차려 신방에 넣어주고는 이튿날 아침 자고 나온 사위에게 장모가 웃으면서 물었다. 자네 어젯밤에 넣어준 좀 것은 잘하고 잤는가? 이 말은 장모가 어젯밤에 넣어준 술상이 보잘것없었지만 좀 먹고서 잤냐는 뜻으로 한 인사말이었다. 하지만 이 말을 중부 지방에서 온 사위는 다른 뜻으로 알아들었다. 즉, 어젯밤에 신방에 넣어준 보잘것없는 내 딸과 잠자리를 잘하고 잤는가? 라는 말로 알아들은 것이었다. 그래서 사위는 머뭇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 장모님. 어젯밤에 새 판을 하고 잤습니다. 즉, 사위는 밤새 신부와 3번의 잠자리한 것을 그대로 말한 것이었다. 하지만 장모는 사위가 매우 어리석어 말귀를 못 알아들은 것으로 여기고 언짢아했다. 그래서 장모는 고개를 돌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아이고 이런, 저 사람이 우리 집 바보머슴 돌쇠보다 못하구먼. 그렇게도 못 알아들어? 이것은 사위가 집에서 일하는 머슴보다 더 어리석다고 한탄한 말이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위는 장모가 밤새 3번 했다는 말에 대해 겨우 그것밖에 못했으니 정력이 너무 약해 돌쇠보다 못하다고 꾸짖는 것으로 잘못 알아들었다. 이에 참다 못한 사위가 장모에게 화를 내면서 항의하듯 말했다. 장모님, 그 돌쇠란 녀석이 어떤 놈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가 오느라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잤고 또 멀리서 말을 타고 몇백 리 길을 와서 지친 몸으로 피곤한데 첫날 밤에 내리 새 판을 했으면 많이 한 것이지 그게 어찌 부족하단 말입니까? 이에 크게 놀란 장모는 어이가 없어 웃으면서 말했다. 그래, 자네가 아무리 그래도 돌쇠보단 나은 것 같구먼. 내 미안하네 그려. 그런데 이때 옆에 있던 바보 돌쇠가 말하는데 마님, 섭섭합니다요. 그저께 밤에 5번이나 해드렸는데 말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짓궂은 한 사내가 있었다. 어느 날 이 마을 부녀자들이 초여름이 되어 폭포수 흐르는 계곡으로 물마중을 가는데 이 짓궂은 사내가 발가벗고 기름독에 들어갔다 나온 후 밀가루독에 들어가 몸에 밀가루칠을 잔뜩 한 다음 여인들이 물마중 가는 길가에 큰 고목나무 위에 앉아서 목소리를 우렁차게 꾸며 여인들에게 호통을 쳤다. 여봐라, 거기 모두 다들 섞어라. 여인들은 옷을 곱게 차려입고 가다가 깜짝 놀라 모두 섰다. 나는 옥황상제님의 명을 받들어 하늘에서 내려온 금강역사인데 너희들 서방이 몇 명인지 제대로 다 말하거라. 내가 낱낱이 알고 있으므로 만약에 너희들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목이 단칼에 달아날 줄 알거라. 여인들이 금강역사를 가만히 바라보니 겁이 덜컥 났다. 머리에서부터 온몸이 허연게 금강역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정말 금강역사로 여겨 놀란 가슴을 간신히 진정을 시키고는 하나 둘씩 대답을 하기 시작하였다. 셋내는 둘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아홉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셋내는 12이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짓궂은 사내의 첨한 대답을 하지 않으니 그 여자를 향해 사내가 너는 서방이 몇이더냐? 하고 다시 호통을 치자 짓궂은 사내의 처가 말하길 셋내는 서방이 하나 반이옵니다. 사내는 하도 어이가 없어 여인들에게 모두들 가던 길을 가라고 이르렀다. 그 후 개울가로 달려가 목욕을 한 후 얼른 집으로 돌아와 시침을 딱 떼고 기다렸다가 돌아오는 처에게 물었다. 마누라, 물마중은 별일 없이 잘 다녀왔소. 그럼요. 아주 잘 다녀왔지요. 정말 아무 일 없었소. 사내가 묻자 처는 왠지 아침에 본 고목나무 위에 금강역사의 모습이 떠올라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속이게 되면 목이 달아날 것 같고 차라리 부끄럽지만 사실을 얘기하면 죽지 않고 살겠구나 싶어 실토를 하였다. 사실은 물마중을 가다가 옥황상제님이 보내신 금강역사를 만났는데 느닷없이 서방이 몇이냐 묻지 않겠어요. 거짓말을 하면 목이 달아난다고 해서 솔직히 말했지요. 다른 여자들은 서방이 둘이요, 9이요, 혹은 12이요 했지만 나는 서방이 하나 반이라고 했지요. 아니, 뭐라고? 하나 반? 예, 하나 반요. 어째서? 나는 분명 하나인데 하나 반이요? 반은 어떤 놈이요? 내가 오늘 아침에 우물가에서 머리를 감느라고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 웬 사내놈 하나가 뒤에서 살금살금 다가오더니 나의 소중한 곳에 거시기를 밀어 넣었다가 금방 빼고는 얼른 달아나 버렸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깜짝 놀랐다. 자기 처에게 그 짓을 한 자는 바로 사내 자신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둘이지. 어찌 하나 반이요? 이에 사내의 처가 다시 말하길 어떤 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놈 거시기가 너무 작아서 그놈은 반쪽 서방이 아니겠어요. 이 말을 들은 사내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옛날 어느 산골에 선비 한 사람이 작은 초가집을 짓고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하루는 해가 져서 땅거미가 질 무렵 소금 장수가 와서 하룻밤 묵어갈 것을 청했다. 이에 선비는 난처해하며 보다시피 집이 작아 방이 좁은 데다 아래 위채가 붙어 있으며 우리 부부만 단둘이 살고 있어 외인을 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자 소금 장수가 간청했다. 나도 역시 가난하지만 양반집 자손이랍니다. 소금을 팔아 생계를 이어보려고 이렇게 다니다가 산속에서 날이 저물었으니 어디로 가서 자겠습니까? 산에서 자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면 어쩐단 말입니까? 그러니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이에 선비는 차마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하고 소금 장수를 사랑방에 들여놓고 자기와 함께 자기로 허락하였다. 그런데 그날 밤 부부는 마침 송편을 해먹기로 했는데 귀한 송편을 소금 장수까지 주기가 아까워 부부가 상해하였다. 선비는 마침 좋은 계획이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잘 들어보시오. 내 좋은 수가 있으니 오늘 밤 노끈으로 내 쌍방울에 묶은 다음 그 다른 쪽 끝을 사랑방 들창 밖으로 늘어뜨려 놓겠소. 그럼 당신이 송편을 빚어 다 익으면 그 끈을 잡아당겨 흔들구려. 그러면 내가 알고 소금장수 몰래 나와서 함께 송편을 먹는 거요. 그러자 아내는 좋다고 응낙했다. 그런데 선비의 집은 워낙 좁고 창문도 하나뿐이라 소금장수는 주인 부부의 말을 다 엿듣고 일찌감치 잠든 척하고 있었다. 이에 선비는 노끈으로 자신의 방울을 묶은 다음 한쪽 끝을 들창문 밖으로 내놓고는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옳거니 이 사람 피곤해서 아주 골아떨어졌구먼. 소금장수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곧 선비의 방울에 묶인 끈을 풀어 자기의 방울에 메고는 가만히 누워 있었다. 얼마 후 밖에서 노끈을 잡아당기자 소금장수는 살금살금 안방 앞으로 기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사랑방 창문에 불빛이 비치면
소금 장수가 깰지도 모르니 꺼버리는 게 좋겠구려. 그렇지만 여보, 불을 끄고 어떻게 떡을 먹으려고요? 여보, 괜찮소. 어두워도 손과 입이 있잖소. 더듬어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니 어서 불을 끄시오. 이 말에 선비의 아내는 웃으면서 호롱불을 끄는 것이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선비의 아내와 함께 송편을 더듬어가며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는 선비 아내의 옷을 벗기고 누워 온갖 재주를 부리며 한바탕 재미까지 본 다음 슬그머니 사랑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소금 장수는 자는 선비를 깨우며 말했다. 주인장, 재워 주어서 정말 고맙소이다. 새벽닭이 울었으니 이제 떠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는 짐을 챙겨 떠나는 것이었다. 일어난 선비가 생각해보니 아내가 송편이 다 되면 깨우겠다 해놓고서 새벽닭이 울도록 깨우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니 아내는 깊은 잠에 빠져 코를 골고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선비는 큰 소리로 아내를 불러 깨우고는 소리쳤다. 아니 여보, 내가 어젯밤 송편이 있거든 깨우라고 했거늘 아무 소식도 없으니 무슨 까닭이오? 이 말에 잠을 깬 아내는 눈을 부비면서 투덜거리는 것이었다. 뭐라고요? 좀 전에 배불리 송편을 먹고 나와 그 집까지 한바탕 잘해놓고는 이제 와서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오? 내가 배부르게 송편을 먹었다니? 선비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하니 아내는 지금까지 일을 모두 그대로 설명해 주었다. 그러고 보니 방울에 묶었던 노끈도 사라지고 없었다. 선비는 크게 당황하면서 아이고, 그놈의 소금 장수 놈이로구나. 내 집에 와서 아내와 송편을 둘 다 먹고 갔어. 이렇게 분하고 원통할 수가. 라고 소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옆에 있던 아내가 중얼거리며 말하길. 어쩐지 잠자리에서 온갖 재주를 부리며 힘차게 자라기에 웬일인가 했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80이 된 노인이 젊은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그 첩이 말하였다. 대감마님, 이렇게 일을 한 후에 만일 잉태하면 사슴을 낳겠어요. 아니, 어째서 사슴을 낳는단 말인가? 사슴 가죽으로 밤일을 하시니 사슴을 낳지 않고 무엇을 낳겠어요? 사슴 가죽이란 부드러워 시들은 노인의 연장을 빗대어 이른 말이었다. 이튿날 노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을 들다가 그 일을 말하였다. 이보게들, 나는 간밤에 첩에게 큰 욕을 당했다네. 첩과 더불어 그 일을 하는데 첩이 내 연장을 보고 사슴가죽처럼 축 늘어져 힘이 없다고 말하니 그게 어찌 큰 욕이 아니고 무엇이겠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말했다. 이보게, 내가 당한 욕은 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정도라네. 내가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지금 선친의 산소 곁을 헤매시옵니까? 하기에 내가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다 죽은 시체를 이끌고 입장하려 하시니 선영의 곁이 아니면 무슨 연고로 그리 어렵게 입장을 할 수 있겠사옵니까? 하니 이건 귀로는 들을지언정 어떻게 차마 입으로 옮겨 말할 수 있겠는가? 이어 다음 친구가 말했다. 나는 차라리 욕이라도 듣고 싶다네. 나도 일전에 첩과 함께 밤일을 하는데 첩이 말하기를 대감마님, 지금 살아계시옵니까? 내가 살아있지 하면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첩이 이르기를 대감마님, 연장이 보일 듯 말 듯하며 손에 잡히지를 않으니 유령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노인들은 한탄하며 서로 위로하였다고 한다. 옛날 한 삼촌과 조카가 함께 한양으로 길을 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들은 함께 어느 주막에 묵게 되었다. 주인장, 밤이 늦어 그러니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묵고 가야 되겠소. 잘 오셨습니다요. 마침 우리 부부가 쓰는 방 옆에 빈 방이 하나 남았는데 거기를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어지도록 조카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방에서 주막 주인 부부가 갖가지 재주를 쓰면서 격렬하게 정을 나누기 시작하였다. 조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손으로 삼촌을 잡아 흔들었으나 삼촌은 깊은 잠에 빠져 깨어나지 못하였다. 이튿날 조카가 삼촌에게 삼촌, 간밤에 이러이러한 재미있는 일이 있어서 혼자 들었어요. 아니 뭐야? 그럼 왜 나를 깨워서 함께 듣지 않았느냐? 하고 묻자 조카가 그 말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리 흔들어도 삼촌이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하고 말하자 삼촌은 길게 한숨을 내쉬면서 주막집 여주인 미모가 상당하던데 아쉽다 아쉬워. 그럼 우리 오늘 하루만 더 묵어서 나도 그 짓을 하는 소리를 들어보고 가야겠구나. 내 오늘 밤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려야겠군. 그래서 둘은 하루를 더 묵기로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어갔으나 아무 소식이 없자 삼촌은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게 깜빡잠이 들고 말았다. 마침 이때 옆방에서 주인 부부가 정을 나누는 소리가 나는 것이었다. 이에 조카가 삼촌을 흔들며 삼촌, 얼른 일어나 보세요. 주막 부부가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자 삼촌은 잠결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큰 소리로 뭐라고? 주인 부부가 그 일을 정말 시작했단 말이냐? 아이고, 우리 때문에 손님들이 잠을 못 자니 이제 그만하고 잡시다. 주막 부부는 분위기가 깨어져 일을 그만두었다. 이에 화가 난 삼촌이 큰 소리로 이런 젠장! 숙박비와 밥값을 이틀치나 물었는데 오늘도 못 듣다니 정말 분하다 분해! 다음 날 삼촌과 조카가 주막을 나서는데 주막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손님, 한 번 더 기회를 드릴 테니 오늘 하룻밤 더 묵고 가시지요.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늦게 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머리도 좀 모자라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여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노파를 불러서 말했다. 어머니, 참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얘야,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 애미한테 속히 이야기해 보려무나. 노파는 딸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아 다가가 물었다. 그러자 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누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변해서 콸콸콸콸 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지. 그러자 노파는 갑자기 놀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소리를 높여 딸을 꾸짖는 것이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너 어떤 남자와 어미 몰래 함께 밤을 보낸 것이냐? 이 어미를 속이지는 못할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에 딸은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면서 어머머,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같은 줄은 몰랐어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히나요? 정말 용하십니다, 용해. 하며 이어 말하길. 사실은 제가 옆집 칠복이랑 사랑에 빠져 속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사,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아니,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칠복이랑 밤을 보냈나요?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여색을 밝히는 선비가 있었다. 그는 아내와 첩도 모자라 여종까지 좋아하여 집안 사람 몰래 여종과 은밀히 즐기고 있었다. 하루는 무슨 일로 여종의 남편을 불러 이르는데 떡새야, 이리 좀 와보거라. 네, 주인어른. 저 건너 마을 김대감 댁에 심부름 좀 다녀오너라. 그리고 그동안 네가 집안일을 많이 했으니 가는 김에 하룻밤 자고 읍내 구경도 하고 좀 쉬다 오너라. 내 여비는 넉넉히 챙겨주마.
네, 주인어른 감사합니다. 하지만 떡새는 주인의 시커먼 속내를 다 알고 있었다. 갑자기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하룻밤 잠까지 자고 오라니 아무래도 수상하구만. 그리하여 떡새는 다른 사람을 대신 심부름 보내고 그날 밤 부인 대신 자신이 방에 들어가 누워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선비는 이미 종이 출발한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여종의 방에 들어갔다. 욕정이 일어난 선비는 이불 속으로 들어가서 아이고, 요 이쁜 것 그동안 내 참느라 고생 많았네. 선비는 한 손으로 이불을 걷고 종의 두 다리를 들어올린 뒤 허리를 꽉 끌어안는데, 그런데 조개 대신 웬 도깨비 방망이가 부딪히는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것이 무엇이냐? 놀란 선비가 불을 밝히고 나니 이 모든 게 떡새의 계획인 것을 알게 되었다. 선비는 뭐라 둘러댈 말이 없어 오히려 떡새에게 호통을 치며 야, 이놈 떡새야. 종놈의 물건이 어떻게 그렇게 양반보다 크고 굵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 그러자 떡새가 아니, 뭐라고요? 소인의 물건이 크고 작은 것을 양반이 알아 무엇합니까요? 별걸 다 간섭하십니다. 하니 당황한 선비는 다시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그러니까 그 무엇이냐? 마누라가 말하길 이놈의 물건이 내 것보다 크다 해서 한번 확인해 본 것이니라. 옛날 어느 마을에 수염이 아주 많은 사내가 있었다. 하루는 그 사내가 볼 일이 있어서 외출했는데 때마침 날이 추워 몸을 녹이려고 주점으로 찾아들어 술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보시오, 여기 따끈한 술 좀 내주시오. 그때 주점에 있던 한 아이가 수염 많은 사내를 보고 물었다. 손님께서는 술을 사서 무엇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묻자 사내가 말했다. 네, 지금 날이 추워 따끈한 술을 한 잔 마시려고 그런다. 그러자 아이가 손님에게 말하길. 아니, 입이 없는데 어디로 술을 마시려고요? 이에 노한 사내가 그 수염을 양쪽으로 가르며 말했다. 야, 이놈아, 이 뒤에 있는 이것이 입이 아니면 무엇이냐? 하니 아이는 더욱 이상하여 손님에게 말했다. 털 뒤에 구멍이 있으니 틀림없이 그리로 아이를 낳겠네요. 아이는 일찍이 그곳에 털 많은 여인이 아이 낳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뭐라고? 조그만 놈이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이런 고얀 놈. 마침 이를 본 그 집에 술 파는 노파가 막대기로 아이를 두들기며 이 녀석아, 내 아비가 비록 시골에 살아도 지식이 많고 지혜가 많더니 너는 어디로 해서 나왔기에 그다지도 어리석으냐? 손님의 입이 있고 없고가 너와 무슨 관계냐? 하물며 남의 집 여편네에 구멍이 있고 없고가 너 같은 어린 놈이 무슨 참견이냐? 하며 아이를 쥐어박았다.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어린 놈이 버릇이 없어서 그만. 사내는 노파가 아이를 꾸짖어서 기분이 좀 풀렸다. 이제 됐으니 그만하시오. 저 어린 놈이 뭘 알겠소? 이에 노파는 한 번 더 아이를 나무라며 이놈아, 말은 비록 수염이 드리웠으나 그 아래 눈구멍이 있고 개꼬리는 털이 많아도 그 밑에 똥구녕이 있으니 손님처럼 털이 많다고 하여 그 밑에 구멍이 없을까 보냐? 옛날 어느 두 명의 선비가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야심한 밤 산길을 가고 있었다. 이보시오, 소문 들었소. 여기 밤마다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잡아먹는다고 하던데. 예끼 이 사람아,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귀신은 무슨 놈의 얼어 죽을 귀신. 그런데 잠시 후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귀신이 나타난 것이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두 명이나 만나다니 오늘은 포식하겠구나. 귀신의 말을 들은 선비들은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귀신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귀신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과거 시험에 꼭 합격해 부모님과 처자식을 돌봐야 합니다. 그렇게 선비들이 울며불며 애원을 하자 귀신이 제안을 하나 하였다. 좋다. 그럼 내가 제안을 하나 하지. 너희 두 명의 거시기 길이를 합해서 30cm만 넘으면 둘 다 살려주도록 하겠다. 그렇게 두 선비는 거시기를 꺼내놓고 안간힘을 써서 노력했지만 25cm밖에 되지 않았다. 둘 중 하나는 20cm였고 나머지 하나는 5cm였던 것이다. 하는 수 없구나. 둘 다 오늘 나의 밥이 되어야겠다. 아이고 귀신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귀신님 살려주십시오. 선비들은 울며불며 다시 귀신에게 애원했다. 그 말을 들은 귀신은 할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좋다. 그렇게 간절히 부탁하니 내 특별히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도록 하겠다. 거기 5cm짜리 놈은 살려줄 테니 그냥 갈 길 가도록 하여라. 귀신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20cm짜리 놈은 남아서 나랑 잠깐 볼일 좀 보고 가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80이 다 된 노인이 갓 20을 넘긴 처녀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은 했지만 소중이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 걱정이었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말을 안 듣는 것이냐? 그래서 며칠 후 노인은 한약방을 찾아갔다. 저기, 의원 양반, 이거 얘기하기가 좀 쑥스러운데 내가 젊은 처녀와 결혼을 했는데 아무래도 잠자리가 잘 되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좋은 방법이 없겠어? 그 말을 들은 의원이 말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어르신. 나이가 많으시니 아무래도 밭일을 하시자면 무리가 따르겠지요.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제가 기가 막힌 환약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밭일이 생각나실 때마다 충분한 물과 함께 3알씩 드시도록 하십시오. 그 말을 들은 노인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으로 약을 사서 돌아갔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약방을 찾은 노인이 의원에게 말했다. 이보시오, 의원 양반. 저번에 내가 사간 그 약 말이오.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만 먹으면 피곤하고 졸린단 말이오. 이게 어찌된 영문이오? 그 말을 들은 의원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약은 밭일 대신에 먹고 그냥 푹 주무시라고 드린 약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남자가 친구가 하는 의원을 찾아와 말했다. 이보시게 친구, 내 아들이 지독한 독감에 걸렸다네.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 하더니 그렇다면 일단 먼저 아들을 격리시키게. 그리고 내가 약을 몇 첩 지어줄 터이니 그걸 먹이도록 하시게나. 그런데 말이야, 또 문제가 있는데. 남자가 주저주저하자 친구가 말했다. 뭔지 말해보게. 친구 사이에 못할 말이 뭐 있나? 그러니까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아들 녀석이 우리 집 여종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겠는가? 그렇다면 그 여종도 격리시키도록 해야지. 그런데 말이지, 또 있자는가? 남자가 또 다시 주저주저하더니 이윽고 말했다. 실은 나도 그 여종이랑 잠자리를 같이 했거든. 어찌하면 좋을까? 뭐라고? 그렇다면 자네도 독감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군. 내 약을 얼른 지어줄 테니 여기서 조금만 기다리시게. 그 말을 들은 남자가 다시 한 번 더 물었다. 잠깐, 그런데 말이지, 우리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내라니? 여종이랑 한 다음에 마누라하고도 잤는데 이를 어쩌면 좋지. 뭐라고? 그 말을 들은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젠장, 그놈의 독감이 나한테까지 옮기게 될 줄이야.
옛날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 어느 부부의 집 맞은편에 미모가 출중한 과부가 새로 이사를 왔다. 그런데 은근히 과부에게 흑심을 품게 된 남편은 뭔가를 빌리러 가는 척하고는 수시로 그 과부 집을 들락거리는 것이었다. 내 뭐 좀 빌리러 앞집에 좀 갔다 오겠소. 그런데 누가 보기에도 물건을 빌리러 가는 사람치고는 필요 이상으로 오래 머물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차차, 내 정신 좀 봐라. 오늘도 앞집에 뭐 좀 빌리러 갔다 오겠소. 남편은 뭔가를 빌려온다고 과부 집으로 가서는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이 양반이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평소 남편의 행동에 의문을 품고 있던 농부의 아내는 조바심을 견디다 못해 과부의 집을 찾아갔다. 아내 누구 계시오? 농부의 아내가 부르자 과부는 한참이 지나서야 옷매무새를 고치며 나오는 것이었다. 농부의 아내가 물었다. 저 혹시 우리 집 양반이 뭘 빌린다고 이 댁에 오지 않았나요? 네, 오셨습니다. 농부의 아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런데 어딨어요? 대체 뭘 빌리기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자 과부는 천연덕스런 표정으로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걱정이 되시나 본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잠깐 뭘 빌리러 왔는데 도중에 이렇게 군일이 생기게 되면 시간이 좀 지체될 뿐이지요. 군일이라뇨? 과부가 살짝 눈웃음을 치며 대꾸했다. 저희 집 안방에서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은 무얼 빌려갈까 하고요. 어느 날 아침 70이 넘은 대감 부인이 대감 할아버지를 불러놓고 성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놈의 영감탱이! 당신 어젯밤에 사머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못하고 그냥 돌아갔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요? 이에 대감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는 듯 펄쩍 뛰며 같이 언성을 높여 대꾸하였다. 아니 도대체 그게 무슨 생사람 잡는 소리요? 난 어젯밤에 사머리 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단 말이요. 이에 부인이 더욱 큰 소리로 호통을 치며 말하는데 이놈의 영감탱이야! 거짓말하지 마라! 오늘 아침에 사머리가 울면서 나한테 죄다 털어놨다고? 세상에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주제에 언감생심 어린 여종의 은밀한 곳에 손을 대려 하다니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니오? 부인의 계속되는 꾸중에 할아버지는 아무 말이나 둘러대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머리한테 뭐 좀 물어보려고 잠깐 갔는데 할아버지는 뭐라고 제대로 된 변명도 못한 채 중언부언하며 딴 곳만 응시하고 있었다. 이에 부인의 혼줄이 더욱 이어지는데 아이고 이 영감탱이야 물건이라도 좀 좋으면 몰라 흐느적거리는 지렁이만도 못한 그런 물건을 가지고 어떻게 사머리의 그곳에 입장할 수 있단 말이오? 물건이라면 적어도 굵고 빳빳한 장작 같은 돌쇠 것 정도는 되어야 할 것 아니오? 하루는 어느 의원에 남봉꾼으로 소문난 어떤 사내의 부인 되는 여자가 찾아왔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자가 의원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저기 의원님, 우리 남편이 잠꼬대가 심해서 약을 좀 지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이 부인은 동네에서 수다가 많기로 소문난 여자였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하던지 한 번 입을 열었다 하면 자기 집안 얘기는 물론이고 동네 누구네가 무엇을 해먹었다는 얘기까지 줄줄이 늘어놓는 것이다. 아이고, 이 여자는 수다쟁이 부인이구나. 부인의 그런 점을 잘 아는 의원은 그녀가 수다를 늘어놓기 전에 얼른 약을 지어 돌려보내기로 작정했다. 아, 그러니까 잠꼬대가 문제라 이거죠? 그거야 간단히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약 2첩만 드시면 말끔하게 없어질 겁니다. 잠들기 전에 한 첩씩 다려드리시고요. 2번까지 재탕할 수 있습니다.
약을 드시고 아침까지 푹 주무시면 잠꼬대 같은 건 절대 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남봉꾼의 아내는 의원이 내주는 약을 도로 밀치며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의원님, 전 우리 집 양반의 장고대가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예? 뭐라고요? 그러자 부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이 장고대를 시작하면 자던 내가 얼른 깰 수 있는 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인간이 장고대에서 뭐라고 하는지 어떤 년들이랑 놀아놨는지 똑똑히 들어두고 싶다니까요. 어느 마을 목수 영감의 마누라가 살결이 뽀얗고 곧잘 눈웃음을 쳐서 묻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곤 했다. 그 중에서도 이웃 마을에 사는 마름집네 형제는 이 목수의 마누라한테 홀딱 반한 나머지 목수가 집을 비우고 없는 날이면 수시로 찾아들곤 했다. 어느 날도 목수 영감이 일을 나간 사이 마름집네 아우가 찾아왔다. 부인, 겁나게 보고 싶었구려. 대낮부터 눈이 맞은 두 사람은 곧 안방에서 즐거운 일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때마침 헛기침을 하며 나타난 사람이 바로 마름집네 형이었다. 부인 있어? 나요. 마름네 형이요. 이를 어쩌지? 형님한테 들켰다간 뼈도 못 추릴 텐데. 쩔쩔매는 아우의 모습에 여편네가 태연히 벽장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여기 꼼짝 말고 숨어 있어요.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잠시 후 여편네의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마름집네 형이 들어왔다. 너무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즉시 그녀를 눕히고 달려들었다. 그런데 이때 문 쪽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것이 목수가 돌아온 눈치였다. 여보 나왔소. 이거 큰일이 났구만.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소. 허둥대는 사내에게 여자는 재빨리 방 한 구석에 있던 홍두깨를 쥐어주었다. 이거 들고 여기서 가만히 있어요. 그런 다음 부인은 얼른 나가 목수를 맞아 들였다. 아니 자네가 우리 집에 웬일인가? 그때 마누라가 마름집 형에게 말했다. 여긴 댁에 아우님이 안 왔으니 그 홍두깨 내려놓고 얼른 딴 데나 가보시오. 아이고, 그럼 저는 이만. 부인은 마름내 형의 등을 밀어 황급히 내보내버렸다. 그리고 안방에 있는 벽장문을 열어주면서 말했다. 자, 댁내 형님은 벌써 갔소. 그러니 안심하고 어서 가시오. 아이고 살았네. 그럼 저도 이만. 그 광경을 보고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는 남편을 향해 부인이 생긋 웃어 보이며 이렇게 둘러대는 것이었다. 남의 집 형제 싸움 따윈 아주 질색이라니까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호색가로 이름을 날리던 어느 한량이 비방을 제 집처럼 들락거리더니 그만 소중한 그것의 병이 들고 말았다. 고통을 참다 못한 한량이 읍내의 의원을 찾아갔다. 의원님, 소중이가 아파 죽겠는데 왜 이런가요? 진찰을 마친 의원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쯧쯧, 안 되겠네. 엇볼세, 엇보야. 소중이의 알을 빼내야겠어. 아니, 알을 빼내야 한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량은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의원이 계속 말하였다. 이미 병이 깊을 대로 깊었네. 어쩔 수 없다네. 남자에게 가장 소중한 그 두 개의 알을 빼내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네. 실로 천추의 한이 될 일이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그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수술을 하긴 했지만 의원은 같은 남자로서 한량의 처지가 그렇게 안 돼 보일 수가 없었다. 내 댁을 딱히 여겨서 하는 말인데 지금 빼낸 것 대신에 마늘 쪽을 넣는 건 어떤가 싶으만.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 것 같아서 하는 말이오. 한량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한량은 의원의 시술대로
그 자리에 마늘을 넣어 볼륨을 유지하게 되었다. 그런 일이 있고 몇 달이 훌쩍 지난 어느 날 길을 걷던 의원은 우연히 그 한량과 마주쳤다. 이보시게 그래 그 뒤 별 탈은 없었는가? 한량이 대답했다. 의원님의 시술은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합니다. 진짜를 달고 있을 때와 똑같다고요. 근데 한 가지 곤란한 것이 있긴 한데 말이죠. 그래 그게 뭔가? 의원의 질문에 한량이 대답했다. 그러니까 가끔 월양인연한테 놀러가 일을 치르라 치면 글쎄 그것이 눈이 쓰리다고 눈물을 비우듯 쏟아내지 뭡니까? 한 엉큼한 포졸의 아내가 외간 남자를 집안에 끌어들였다. 부인 너무 보고 싶었어. 저도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자 어서 시작합시다. 그렇게 두 사람이 재미를 보고 있는데 그때 느닷없이 남편이 들이닥쳤다. 여보 나왔소. 당황한 사내가 도망치려고 했지만 마땅히 도망칠 곳이 없었다. 이런 큰일이 나버렸네.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오. 사내는 겁에 질려 부들부들 떨기만 하였다. 그런데 그때 지기가 뛰어나고 엉큼한 여자가 그에게 말했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옷을 정리하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냥 뜰에 서 있으세요. 그렇게 사내에게 시킨 후 여자는 대담하게 나가 자기 남편을 맞았다. 아니, 여보 어찌 이리 늦으셨어? 늦다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남편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당신을 만나려고 영의정 대감의 먼 친척 되시는 분이 아까부터 오셔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런데 도대체 그런 분이 무슨 일로 우리 집에 오셨단 말이오? 여자가 남자의 귓가에 대고 속삭였다. 대감께서 당신더러 이 양반을 본데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했답니다. 하고는 뜰 쪽을 향해 외쳤다. 서방님, 속히 나오십시오. 오셨으니 이제 그만 출발합시다. 그러자 포졸이 손으로 뒤통수를 치며 중얼거렸다. 제기랄 한잠도 못 자서 이제 눈 좀 붙이나 하고 왔더니 별일이 다 생기고 지랄이야. 그렇게 해서 바람난 포졸의 아내와 외간 남자는 무사히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어느 날 대감 부인 넷이 정대감 댁에 모여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의 날씨 때문인지 아니면 그 장소의 분위기 탓이었는지 남이 들으면 낯이 뜨거워질 정도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먼저 박대감 부인이 말했다. 난 젊은 사내만 보면 그만 온몸이 근질거려 정신이 없어요. 아무래도 난 남자를 보면 온몸을 바치는 모양인 것 같아요. 그처럼 기타 넘는 이야기를 들은 송대감의 부인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야기했다. 저를 정신없이 만드는 것은 남자들보다도 술이랍니다. 내 방 장롱 속에는 언제나 감옥로 병을 감춰두고 몰래 혼자 홀짝홀짝 마시지요. 참 그 맛이 어찌나 단지. 그러자 정대감 부인도 지지 않고 말했다. 그러면 저도 부끄러운 버릇을 말씀드리지요. 저는 물건을 훔치는 버릇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면 그만 저도 모르게 탐나는 물건에 슬쩍 손이 가지요. 하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들킨 적이 없지요. 그렇게 부인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황대감의 부인만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자 새 부인이 앞으로 나앉으며 물었다. 황대감 부인께선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으신가요? 그러자 황대감 부인이 아주 태연하게 말했다. 물론 제게도 있지요. 저는 남의 힘을 보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지금 같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가만히 있겠어요. 얼른 가서 그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아까부터 벌써 궁둥이가 들썩거리네요. 옛날 한 호걸 장군이 넉넉한 살림살이에 아무 어려움 없이 한평생 살다가 늙어 병이 들어서 의원을 청해 진맥을 부탁했다. 내 나이가 많아 기운이 쇠잔해져 병이 난 것 같으니
자네가 내 병을 고쳐주면 많은 보상을 하겠네. 이 말을 들은 의원이 방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장군은 비단 이불을 덮고 누워있고 옆에는 아름답게 치장한 여인들과 각종 악기가 나열되어 있고 앞쪽에는 술과 고기가 차려진 상이 놓여 있었다. 의원은 아무 말 없이 진맥을 한 다음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장군님, 잘 들으십시오. 병을 고치고 더 오래 장수하시려면 기생과 악기들을 모두 치우고 앞에 놓인 술상도 물리치셔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셔야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장군은 손을 좌우로 내저으며 말했다. 의원 양반, 내가 병을 고쳐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더욱 즐기면서 살고자 함인데 만약 이것들을 치우라고 하면 100년을 더 산다고 해도 하지 않겠네. 자네는 그냥 물러가게나. 그리고 며칠 후 옛날에 알고 지내던 선비 한 사람이 병문안차 방문하여 이렇게 말했다. 장군께서 마땅히 술과 고기를 물리치고 연부를 부지런히 하시면 극락세계로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에 장군이 큰 관심을 가지고 물었다. 이 사람아, 거기 극락세계에 가면 돼지고기와 술 그리고 예쁜 기생들도 있는가? 그런 것은 들어보지 못했으나 일을 하지 않아도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에 장군은 손을 내저으며 그만두게나. 나는 극락세계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도 그런 것들이 없으면 가지 않겠네. 옛날 어느 고을에 색을 유난히 밝히는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그는 기생집 출입을 몹시 즐겼다. 그러나 질투심이 강한 그의 아내 때문에 걱정이 심했다. 아내의 그런 심사를 잘 알고 있는 선비는 불똥이 언제 튈지 몰라 한동안 슬금슬금 몸을 사렸다. 무서운 아내 때문에 맘대로 즐기지도 못하는구나. 그렇다고 호색하니 기방 출입을 삼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선비가 한 가지 묘안을 짜내게 되었다. 선비는 먼저 기방으로 달려가 모처럼만의 재미를 만끽한 다음 소매 속에 자라목 하나를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예상대로 아내는 또 득달같이 쫓아와 투정을 부리기 시작했다. 당신 또 기생집 갔다 왔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못 살아. 이에 선비는 일부러 크게 화를 내면서 모름지기 사내대장부가 아내로부터 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은 모두 가랑이 사이에 있는 이 물건 때문이오. 그러니 이 물건만 없다면 투기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오. 하고 외친 다음 작은 칼을 꺼내어 자신의 물건을 베는 척하고는 자라목을 꺼내어 마당으로 던져버렸다. 뜻밖의 사태에 깜짝 놀란 아내가 선비에게 내 아무리 질투가 심하다고 하여도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오? 하며 따지고 드는 것이었다. 그때 마침 여종 하나가 뜰을 지나면서 선비가 던진 그 물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마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던진 물건은 눈이 뚫리고 색깔이 얼룩이 있으니 이것은 그냥 자라의 목이에요. 남자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내 아내는 더욱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런 젠장, 이제부터 나도 다른 사내랑 마음껏 재미 좀 볼 수 있나 했더니 옛날 어느 마을에 학식이면 학식, 재력이면 재력,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선비가 있었다. 그런데 그 선비에게는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중이가 너무 작다는 것이었다. 선비는 용한 의원을 찾아다니며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래서 선비는 마을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고 무당은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다. 밤 12시에 뒷산 약수터에 가면 도깨비가 나타나는데 그 도깨비에게서 좋아, 라는 말을 들으면 소중이가 커질 수 있어. 그래서 선비는 무당의 말대로 밤 12시에 약수터에 갔는데 과연 도깨비가 나타났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술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술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니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술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다음날 선비는 무당의 말이 사실인지 소중이를 확인해 보았다. 그런데 세상이 정말로 소중이가 커진 것이었다. 선비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선비의 소중이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평균 사이즈가 되려면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야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다음날 밤 12시 선비는 다시 도깨비를 찾아갔다. 선비는 도깨비가 좋아하는 메밀목을 내밀며 도깨비님, 부디 이 메밀묵을 드십시오. 라고 말하였다. 도깨비는 기뻐하며 좋아. 라고 하며 메밀묵을 받고는 사라져버렸다. 이제 선비는 웬만큼 만족할 만한 사이즈의 소중이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일생 동안 소중이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선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깨비를 만나보기로 하였다. 이번에는 도깨비가 좋아한다는 돼지고기를 준비해 도깨비에게 내밀었다. 도깨비님, 부디 이 돼지고기를 드십시오. 그러자 도깨비가 말했다.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짱 좋아. 대박 좋아. 난 돼지고기를 가장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다음날 선비는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선비는 큰 뱀에게 깔려 죽었다고 한다. 옛날 중국의 어떤 남자가 산길을 가다가 빛바랜 백골 하나를 발견했다. 남자는 무덤도 없이 떠도는 망자의 처지가 안타까워 백골을 양지 바른 곳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이름 모를 망자는 이제 그만 편히 쉬시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남자가 그날 밤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연기가 피어오르면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겁에 질린 남자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어느 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라고 하옵니다. 비라니? 비가 도대체 누구란 말이오? 소저 양귀비라 하옵니다. 자칭 양귀비라는 여인이 말했다. 안녹산의 난으로 뜻하지 않게 봉변을 당해 사냐에 버려진 지 벌써 수십 해. 무덤 하나 없이 떠돌다가 오늘에서야 겨우 서방님을 만나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렇게 왔사옵니다. 그날 밤 남자는 양귀비에게 몇 번에 걸쳐 극진한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의 귀에도 들어갔고 친구는 그 일이 너무 부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에 절세미녀 양귀비라니 부러워 죽겠네. 그래서 혹시 자기한테도 그런 행운이 굴러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숲속을 헤매어 다니다가 마침내 돌무더기 사이에서 이리저리 뒹굴고 있던 백골 하나를 발견하였다. 남자는 친구와 마찬가지로 그 백골의 무덤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날 밤 백골의 인자가 나타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아니다 다를까 연기가 피어오르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남자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었다. 당신은 뉘신데 이 야심한 시각에 남의 집에 나타난 것이오? 비라고 하오. 비라니 설마 절세미녀 양귀비시오? 아니요. 나는 장비라고 하오. 아니 장비라니요? 당신 같은 대장군께서 어찌 저희 집에 오셨습니까? 네, 일찍이 오나라와의 싸움에서 패해 죽임을 당해 백골이 묻힐 자리를 찾지 못하여 이리저리 떠돌던 차에 오늘 귀공께서 신이 나를 장사 지내 주셨소. 그래서 그 신세를 갚고자 네 이렇게 달려왔소. 자, 그럼 어서 시작합시다. 시작하다니요? 뭘 시작한단 말입니까? 겁낼 것 없소. 내 오늘 밤 최선을 다해 극진히 서비스해 드리리다. 그렇게 남자는 바라던 대로 생애 최고의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고 한다. 김대감댁 여종 춘심이가 뜻하지 않은 임신을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든 그 사실을 감출 수가 있었으나 산달이 다가오자 더는 감출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버렸다. 그것을 알게 된 산업기로 소문난 주인 마님이 춘심이를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쳤다. 야 이거사,
그러기에 내가 뭘 하더냐? 사내들은 죄다 도둑놈들이니 절대로 꾀임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르지 않았더냐? 마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어린 것이 어른의 말을 듣지 않아서 천벌을 받아 배가 부른 것이니라.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니까짓게 길바닥에서 굶어 죽던 말던 나는 모르는 일이다. 하지만 마님. 춘심이는 울먹이며 억울하다는 듯 말을 이었다. 제 아무리 못난 종년이기로써니 아기를 베는 게 그처럼 잘못된 일인가요? 마님께서도 작년에 아기를 낳지 않으셨나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이 당당하게 대꾸했다. 난 너와 다르다. 내가 뵌 건 대감님의 아기였으니까. 그러자 춘심이는 울음을 딱 그치며 소리치는 것이었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옛날 한 나그네가 날은 어두워지는데 길을 잃어 잠잘 곳을 찾다가 어느 외딴 집을 발견하고 찾아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했다. 주인장 계시오. 길 잃은 나그네인데 날은 저물고 잠잘 곳은 없으니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그러자 방문이 열리며 아름다운 한 여인이 말했다. 여자 혼자 사는 집이오니 외간 남자를 재워드릴 수가 없습니다. 결례가 되는 줄은 아오만 그래도 어떻게 하룻밤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집도 없는데 제발 좀 부탁합니다. 남자가 연신 사정하자 처음엔 꺼려하던 여주인도 나그네의 처지가 안 됐던지 결국 허락하고 말았다. 이 근방엔 달리 집도 없으니 하는 수 없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주인의 허락을 받은 나그네는 곧 건너방으로 안내되어 잠자리에 들려고 하였다. 하지만 나그네는 미모의 안주인 생각에 마음이 싱숭생숭하여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주무시는지요? 아직 안 자는데요. 나그네는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다. 잠옷 차림의 여주인이 나그네에게 조용히 이야기했다. 혼자 주무시려니 적적하시지요. 그 말에 나그네의 가슴은 심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네, 사실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찌나 긴장했던지 나그네는 말까지 더듬고 말았다. 그것 참 잘 되었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나그네의 가슴은 터질 듯 뛰었다. 네, 어서 들어오시지요. 그러자 여주인이 말했다. 길 잃은 노인 한 분이 또 오셨는데 같이 주무시지요. 총각, 나랑 같이 자.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바람가루 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옛날 어느 고을 사또가 억세고 사납기로 소문난 아낙네를 붙잡아다 꿇어앉혀놓고 신문을 하고 있었다. 내 인연, 어찌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의 얼굴을 때려 상처를 입힌 것이냐? 이런 천하의 고약한 년 같으니. 그 말을 들은 사나운 여자가 말했다. 사또나리, 남편이라는 작자가 하나밖에 없는 저는 돌봐주지도 않고 맨날 술집에만 돌아다니며 살림을 모두 탕진해 없애버리니 어찌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다투다 보니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된 것인데 어찌 모두 제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또는 더욱 크게 화를 내며 뭐라고? 이런 방자한 계집을 보았나? 당장 주리를 틀고 목을 쳐야 할 것이야.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남편 되는 사람이 잔뜩 겁을 먹고 놀라며 말했다. 사또나리, 우리 부부가 서로 옥신각신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의 상처는 제가 그만 실수로 문턱에 걸려서 넘어져 난 상처이지 부인이 때려서 난 상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제발 제 부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또 부인이 사또에게 말했다. 아니, 여보, 주막집 기생한테 푹 빠져 가산을 탕진한 남편을 때린 것은 엄연히 아내의 의무인데 어찌하여 거꾸로 아낙네를 나무라고 벌을 내리려 하시오? 사또나 되는 양반이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오. 부인이 사또를 크게 나무라자 사또는 당황하며 말했다. 얼른 저 여자를 풀어주고 집으로 보내주어라. 잘못하다간 나도 문턱에 넘어져 얼굴에 큰 상처가 생길지 모르겠구나. 어느 시골 마을에 아들 형제를 둔 부부가 단란하게 살고 있었다. 부부는 열심히 일하여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하였고 비록 단칸방이지만 남양에 아늑한 초가집도 하나 있었다. 그런데 크게 부족할 게 없어 보이는 이 부부에게도 걱정거리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9살과 7살 먹은 아들들 때문에 부부간의 밥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어느 겨울 저녁밥을 먹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기우는 무렵이었다. 부부는 간만에 눈이 마주쳐 서로 위기가 투합해 재미를 보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골칫거리였다. 저 녀석들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도 안 되겠구나. 하지만 궁하면 통한다고 궁리 끝에 묘안이 떠올랐다. 옳카니? 남편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말했다. 얘들아, 방이 몹시 춥구나. 나가서 모아놓은 장작을 좀 가져다가 방에 불 좀 지피지 않겠니? 예, 아버지. 남편의 말에 아무것도 모르는 두 형제는 신나게 뛰어나가 아궁이에 장작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부부는 이때다 하고 그 사이에 모처럼 신나게 볼일을 보기 시작했다. 여보, 이게 얼마만이요? 밖에서 한참 불을 지피던 형이 동생에게 말했다. 야, 가서 방이 뜨거워졌는지 알아보고 와. 동생은 형이 시키는 대로 쪼르르 달려가 방문을 열어보려는데
방에서 묘한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그래서 문틈으로 잠시 방 안의 광경을 들여다보았다. 깜짝 놀란 동생은 곧바로 형에게 달려가 말했다. 형, 불 그만 떼! 너무 뜨거운가 봐. 아빠가 엄마 위에 올라가 있고 엄마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어. 옛날 어떤 마을에 원님이 계시는 관아의 담벼락이 어찌된 영문인지 공중변소가 되고 말았다. 이에 원님은 노발대발하여 아래 것들에게 엄히 단속하라고 일렀다. 아니 어떤 버르장머리 없는 놈들이 담벼락에다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내 잡히면 엄히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어느 날 결국 4사람이 잡혀왔고 원님은 한 사람씩 문초하기 시작했다. 발칙한 놈들 같으니라고 내 놈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오줌을 갈기는 것이냐? 그것은 나를 모독하는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 그래, 첫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날이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요. 너무 급하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놈 시끄럽다. 내 생업이 무엇이냐고 묻고 있지 않느냐? 네, 저는 자물쇠장수이옵니다. 그래, 자물쇠장수라.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에다 자물쇠통을 채우도록 하여라.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너의 생업은 무엇이냐? 대장장이 이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듣기 싫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쇠망치로 두드려라. 다음 세 번째, 너는 생업이 무엇이냐? 목수이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렇단 말이지.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대패질하도록 하여라. 마지막 네 번째, 내 놈의 생업은 무엇이냐? 엿장수이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놈 어림없다. 여봐라, 저놈의 소중이를 잡아당겨 쭉 늘리도록 하여라. 옛날 어느 부부가 신선의 돌을 숭상하여 나이 80이 되면 산으로 들어가 신선들이 거하는 곳에서 살자고 약속을 하였다. 여보, 우리 늙으면 꼭 산에 들어가 신선처럼 살자고요. 세월은 화살과 같이 빠르다더니 이윽고 그날이 오고 말았다. 부부는 여기저기 수소문 끝에 신선이 산다는 명산을 찾아가게 되었다. 두 부부는 손을 꼭 잡고 드디어 마지막 산봉우리로 올라가는 기슭에 당도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영감님이 할머니에게 말했다. 여보, 여기서 잠깐 쉬고 있구려. 내가 먼저 올라가서 신선이 있는지 사정을 좀 살펴보고 오리다. 조심해서 갔다 오세요. 영감님이 할머니를 남겨두고 산 위로 올라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는 소문대로 여러 신선들이 논일고 있는 것이었다. 그 신선들은 모두가 100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노인들 뿐이었다. 저기 실례하겠습니다. 여기가 신선들이 산다는 곳이 맞습니까? 그 말을 들은 신선들이 영감님을 보고 물었다. 그렇긴 한데 총각은 어디서 왔는고? 그 말을 들은 영감님은 깜짝 놀라 황급히 산을 내려와 할머니를 보고 말했다.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소. 어서 돌아갑시다. 할머니가 이상해서 이유를 물었다. 아니, 여기까지 와서 다시 돌아간다니 무슨 말씀이요? 그래, 신선은 만나봤어?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아니 글쎄 신선이 나를 보고 총각이라고 하지 않겠소? 할멈이 가면 틀림없이 처녀라는 소리를 듣게 될 텐데 그러면 당신 마음이 이상해져 신선이랑 놀아날지도 모르는 것 아니요? 그러니 그냥 내려갑시다. 옛날 어느 마을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위에 언제부턴가 돌사자상 하나가 근엄하게 서 있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돌사자상이 있는 바위 밑으로
수처녀가 지나가면 아래로 뛰어내려와 수처녀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당신은 수처녀가 틀림없군. 그래서 과거가 있는 여자들은 이 바위 밑으로 지나가는 것을 무척이나 꺼리게 되었다. 부슬비가 몹시 내리던 어느 날, 결혼을 앞둔 한 쌍의 연인이 그 바위 밑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여자는 이미 과거에 전력이 있던 여자로 사자상의 소문을 알고 있어서 그곳을 피해가고 싶었지만 어쩔 도리가 없었다. 여자는 속으로 난 떳떳해. 젊었을 때 한두 번 그 짓 안 해본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지나갈 때 얼굴을 잘 가리면 분명히 수처녀인 줄 알 거야. 그러면서 그 바위 밑을 막 지나치는데 갑자기 바위 위에 서 있던 돌사자가 밑으로 뛰어내려와 포효했다. 여자는 깜짝 놀랐지만 돌사자가 자기에게 뭐라고 한마디를 하는 것처럼 들렸다. 분명하진 않지만 여자가 듣기에 당신은 수처녀라고 하는 것 같았다. 너무 기쁜 나머지 여자가 예비 신랑에게 말했다. 당신 분명 들었죠? 들었죠? 글쎄, 뭐라고 한 것 같기는 한데. 여자가 그렇게 말하고 당당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돌사자가 다시 말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그 바위가 더럽게 미끄럽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리숙한 농부가 있었다. 어느 날 농부는 우연히 사마귀가 나뭇잎에 몸을 가리고 매미를 잡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옳거니 그거 참으로 좋은 방법이구나. 농부는 좋은 방법을 알아내었다고 생각하고 큰 나뭇가지를 하나름 가지고 와 나뭇잎으로 제 몸을 가리면서 아내에게 물었다. 여보, 내 몸이 보여? 안 보여? 그러나 작은 나뭇잎에 몸이 가려질 턱이 없으므로 아내가 신경질적으로 대꾸했다. 다 보여요. 그러나 농부는 단념하지 않고 계속 나뭇잎으로 이리저리 몸을 가리면서 다그쳐 물었다. 여보, 이제 보여? 안 보여? 아내는 그때마다 계속 보인다고 했으나 남편이 끈질기게 계속 물어보자 마침내 귀찮아진 아내가 아무렇게나 대답했다. 이제 안 보여요. 안 보여. 아싸, 드디어 성공이로구나. 성공한 것을 기뻐한 농부는 다음 날 알몸뚱이에 망태기를 메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린 다음 시장으로 나갔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물건을 마구 집어먹기도 하고 망태기에 담기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아무도 몰라보겠지. 농부는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으니 아무도 못 보리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상인들이 농부를 보고 말했다. 아니, 이보시오. 왜 벌거벗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훔쳐가는 것이오? 어서 저놈을 관가에 끌고 갑시다. 사람들이 어리숙한 농부를 끌고 관가로 갔다. 사또는 농부에게 크게 호통을 치며 내 이놈! 감히 남의 물건에 손을 대다니 마땅히 벌을 받아야겠다. 사또나리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농부는 몸을 벌벌 떨면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사또는 아니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자가 다 있다니. 사또는 하도 어이가 없어 농부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 집으로 돌아온 농부는 마누라를 보며 소리쳤다. 세상에 참 마누라 말 믿었다. 옥에 갇힐 뻔했네. 옛날 어느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던 중 밤이 되어 고개를 하나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고개를 넘다가 그만 귀신을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인간을 만나게 되었구나. 오늘 니놈의 간을 빼먹어야 되겠다. 그 말을 들은 선비가 귀신에게 사정을 했다. 제발 귀신님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한양에 가 과거 시험에 합격해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 효도해야 합니다. 그러자 그 귀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할 수 없군. 그 대신 나와 거시기를 한판 해야겠다. 선비는 목숨을 부지하는 대신 귀신의 놀이개가 되는 수모를 감수해야만 했다. 그렇게 선비는 지친 욕심을 추스려 다시 길을 재촉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고개를 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히도 거기서 또다시 귀신을 만나게 되었고 그 귀신도 똑같이 나왔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고 싶었던 선비는 할 수 없이 이번에도 귀신과 거시기 하는 것을 택했고 또다시 엄청난 공포와 수치심을 참아야만 했다. 그렇게 귀신에게 2번을 당한 선비가 다시 길을 떠났다. 선비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마지막 고개로 향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역시나 귀신이 나타나 앞을 가로막는 것이었다. 그 귀신도 마찬가지로 말했다. 너 죽을래? 아니면 나랑 거시기 한판 할래? 더 이상 견딜 힘이 없는 선비는 귀신과 다시 거시기를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그래, 이 귀신아, 차라리 날 죽여라. 죽여. 그러자 귀신이 가소롭다는 듯 선비를 노려보며 말했다. 요놈 봐라. 좋다. 너 죽을 때까지 나랑 거시기 해야겠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호래비가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제가 호라비로 지낸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새 장가를 가고 싶은데 인물이 시원치 않아 그런지 여자가 꼬이지 않아 걱정인데 뭐 좀 좋은 약이 없을까요? 마침 좋은 약이 있는데 이 약초를 몸에 바르고 한번 다녀봐. 그럼 틀림없이 여자들이 줄을 설 거야. 호래비는 의원의 말대로 몸에 약을 바르고 다니니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했다. 이보실 김씨, 내일 저녁에 시간 있어? 김씨, 우리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어? 세상에 정말 약이 효과가 있긴 있네. 며칠 후 호래비는 다시 의원을 찾아가 물었다. 의원날이 그 남자한테 좋은 약 좀 지어주시오. 의원이 궁금한 눈빛으로 물었다. 이번엔 또 무슨 일이 있어? 그러자 호래비가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하는 것이었다. 저번에 지어간 약 덕분인지 여자들이 꼬이기 시작하더니 아니 글쎄 오늘 밤에 2 여자를 물레방앗간에서 만나기로 했지 뭡니까? 근데 여태껏 호래비로 살다 보니 소중이가 작동이 안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 말을 들은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자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정력제를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의원은 그 약을 건네주면서 말했다. 이 약만 있으면 옥녀가 와도 문제 없을 걸세. 하지만 약 기울이 혈액 속에 충분히 퍼져야 효과가 있으니 최소 2시간 전에는 드시게. 호래비는 기쁜 마음으로 약을 받아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물레방앗간에서 거사를 치른 호래비는 다음 날 다시 의원을 찾아와서 말했다. 의원날이 약 좀 주십시오. 몸이 쑤시고 뻐근해 죽겠습니다. 의원은 전날의 일을 알고 있는 터라. 그래, 이번엔 어디가 문제요? 아직도 빳빳해서 그런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손이 너무 아파서요. 아니, 소중이가 아니고 손이라니? 그러자 호래비가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다. 아니 글쎄 온다던 여자들이 한 명도 안 왔지 뭡니까? 옛날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기르는 농부네 집으로 나이가 지긋한 한 손님이 찾아왔다. 손님이 대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주인장 계시오. 있으면 잠깐 나와 보시오. 그 소리를 들은 그 집의 어린 딸이 나와 고개를 내밀었다. 아저씨,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손님이 꽤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다. 내 아버지 집에 계시냐? 잠시 손님을 살펴보던 어린 딸은 대답은 하지 않고 수다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아저씨, 황소 씨를 받으러 오신 분 맞죠? 아버지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시 한 번 봤는데 열량이면 돼요. 건강하고 족보도 있는 놈이에요. 손님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난 내 아버지를 만나야겠다. 비싸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5냥짜리도 있기는 해요. 그치만 그놈은 족보도 없고
몸도 약하고 골골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손님이 벌컥 화를 내며 말하는 것이었다. 야, 이 녀석아. 그게 아니라 내 오람이 되는 놈이 내 딸을 임신시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애비 집에 있냐 없냐? 애비 있으면 당장 나오라 그래. 그 말을 들은 딸아이가 말했다. 아하, 그러시군요. 전 그런 것도 모르고. 그렇다면 아버지를 만나보셔야겠네요. 전 우리 오빠 식값이 얼만지 전혀 모르걸랑요.